새벽 5시 실버타운 경사로에서 휠체어 한 대가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몸을 던져 노인을 구했고 그 순간 드러난 손목에 작은 반점 하나. 노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의 표식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에 실버타운에서 시작된 세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시간, 실버타운의 긴 복도에는 천장에 작은 등이 하나둘 켜지며 밀려오는 미묘한 청명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를 지나며 한도윤은 식사 체크표를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새벽 근무는 고되지만 도윤은 묘하게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입주 어르신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복도를 걸으며 그들의 안부를 살피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물 드신 거 반쯤 남으셨네요.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컵을 정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처음엔 그저 경쾌한 리듬처럼 들렸지만 점점 불규칙해지고 금속이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실버타운 중앙 로비의 경사로 위에서 한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기 직전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머플러를 휙 두른 채 아침 산책을 나가던 듯한 복장의 노신사 정혜준 이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준 회장은 며칠 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다친 이후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팡이라도 짚고 걸었겠지만 의사의 권유로 완전히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던 터였죠. 그런데 이른 새벽 혼자 산책을 나가려던 참에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 없이 전력 질주로 경사로를 뛰어올라 마치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던지듯 휠체어를 밀어 올립니다. 철컥! 금속이 흔들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 도윤은 거의 동시에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왼팔 옷소매가 올라가며 손목 안쪽에 동그란 반점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혜준의 눈이 그 반점을 보는 순간 거칠게 흔들립니다. 그 눈빛은 공포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고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오래 묵힌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의 파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도윤이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정혜준은 대답 대신 도윤의 손목을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떨릴 만큼 그 반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때 뒤에서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 회장을 수행하던 5명의 팀장이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에게 지시하시지. 왜 말씀도 없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5명의 팀장의 목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아직도 도윤의 손목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회장님? 도윤이 당황해 손목을 살짝 숨기자 정혜준은 마치 현실로 돌아오듯 작게 대답합니다. 아, 난 괜찮아. 구해줘서 고맙군.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오래된 문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정혜준은 그 시절 어느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이었죠. 그런 그의 곁에는 언제나 담담하게 미소를 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서진. 그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혜준이 지칠 때마다 혜준 씨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여인이었죠. 둘은 결혼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가진 게 없었지만 서진이 임신을 하자 둘은 서로에게 더 깊게 의지했습니다. 우리 돈 없어도 괜찮죠? 서진이 물었을 때 정혜준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아이 한 명만 지키면 돼. 나머진 다 하면 돼. 그 말은 정혜준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둘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큰 혼란이 빠졌습니다. 정전이 일어나며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죠. 간호사들은 수술실로 불려가고 아기들은 잠깐이나마 방치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소일을 하던 오미자가 아기들의 침대 옆을 지나가다 한 아기의 손목에 자신의 죽은 아이와 똑같은 동그란 반점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듯 아기를 품에 안았고 혼란 속에서 병원 바깥으로까지 나가버리고 맙니다. 정혜준과 서진이 아기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서진은 자신을 탓했고 정혜준은 자신이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서로를 붙잡기엔 너무 깊은 상처였습니다. 결국 서진은 어느 날 조용히 말합니다. 혜준 씨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정혜준은 그녀를 붙잡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도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과거는 상처뿐인 이별로 끝났고 30년 동안 서로를 향한 죄책감만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그날 새벽의 사고 이후 정혜준은 실버타운을 떠나며 계속 도윤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동그란 모양 반점, 어린 아들의 유일한 표식, 서진이 그려준 스케치, 출생기록지에 표시된 작은 동그라미. 정혜준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손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어야 해. 그러나 생각이 깊어질수록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혹시? 라는 질문이 자꾸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결국 밤 늦게 집무실로 들어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기록들이 마치 시간을 봉인한 듯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발도장 카드, 아기용 모자, 병원 기록지, 서진이 손수 만든 작은 천 조각. 정혜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발도장을 천천히 쓸어봅니다. 작고 연약했던 아들의 발. 미안하다. 그날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말이 흐르다 숨이 막히는 듯 입을 닫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난 평생 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는 비서 서진우를 부릅니다. 그 청년 한도윤 씨, 출생 기록을 확인해봐요. 아주 조용히. 서진우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묻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 반점 때문에? 정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반점 때문이야. 그리고 천천히 덧붙입니다. 내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그 아이의 표식 때문이야.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정혜준은 알았습니다. 도윤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잠든 줄 알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아이가 사라진 뒤 정혜준과 서진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등지고 걸어갔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우리 셋이 서 있었던 자리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정혜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숨을 쉬어도 아무것도 살아있는 느낌이 나질 않았죠. 하지만 한밤중 버스 창밖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이를 잃었지만 아이는 영영 잃어버린 게 아닐 수도 있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희망은 말이 안 되는 희망이었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꿈 하나가 정혜준을 다시 걷게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건설 현장에 나가 얼굴이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어떤 날은 고깃집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등이 다 닳아 붉게 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혜준 씨 이런 일까지 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레 묻곤 했지만 정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의 해야 하는 일이란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때 가장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그는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내 아들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그날만큼은 그는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진의 시간은 한층 더 고요하고 한층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순간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스스로 봉인해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내 탓이야.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잖아. 그 말은 남에게 들려주는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독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그날 이후 다시는 엄마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가신 아이에 대해 포기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에서 아기의 첫 울음을 여전히 들었습니다. 작은 손, 조금 붉은 얼굴, 그리고 손목 위에 있던 동그란 반점.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 형벌이자 지켜야 할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늘 빠듯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든 일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밤마다 불안해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어제 한 말을 오늘 다시 처음처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얘기 또 들을래? 어르신이 물으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할머니. 몇 번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며 참 착하기도 하지라고 말했지만 도윤은 그저 사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양어머니 오미자는 쓰러지고 심장질환은 점점 악화되고 도윤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업을 3개나 뛰었습니다. 새벽 쓰레기 분리, 밤 택배 상하차, 주말 인력 시장까지. 그럼에도 도윤은 어머니 앞에서는 늘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켜요. 그러나 병원 침대에 누운 오미자를 볼 때마다 도윤은 마음속에서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사라져버릴까? 그 두려움은 도윤의 삶을 묶어두는 끈이었습니다. 정혜주는 서류 봉투를 열기 전부터 심장이 쿵쾅대며 불안을 전했습니다. 이제 알아야 한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목을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은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우가 전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혜준의 폐부를 찌릅니다.
1년 늦은 출생신고, 폐업한 병원, 청소일용직 오미자, 신생아 실종 사건, 조각난 퍼즐이 하나둘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정혜주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묻었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찢어지듯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기의 작은 울음, 서진의 눈물, 텅 빈 아기 침대, 흰 천이 흩날리던 신생아실. 그가 눈을 뜨자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윤 씨 혹시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슴이 대답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혜주는 천천히 비서에게 말합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조용히.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에게는요? 정혜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확실해지면 그때. 그리고 며칠 뒤 실버타운의 보안실에서 이상한 영상 하나가 발견됩니다. 밤 10시경 정문 근처를 서성이는 한 여자의 모습.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복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보안팀장이 정혜준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3일 연속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출입은 하지 않고 그냥 서 있기만 하더군요. 정혜준은 화면을 보다가 멈춥니다. 화면 속 여자의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걷는 자세, 고개를 숙이는 각도, 손을 주머니에 넣는 습관까지. 서진인가? 그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날 밤 정혜주는 30년 만에 서진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제목 혹시 당신인가요? 서진 씨. 최근 실버타운 근처에서 당신을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맞다면 연락 주세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답장이 도착합니다. 혜준 씨, 맞습니다. 저예요. 뉴스에서 당신 실버타운 이야기를 받고 그 청년을 봤습니다. 손목의 반점도 제 마음이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아이인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발길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혜주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등지고 살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집은 사람이 떠난 빈집 특유의 허전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어머니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낡은 코트들, 작은 스웨터들, 바느질 자국이 촘촘한 앞치마까지 모든 것에 미안하다는 말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을 정리하던 손끝에 딱딱한 종이에 감촉이 닿습니다. 옷장 안쪽 구석에 숨듯 붙어있던 낡은 봉투 하나. 도윤은 이상하게도 이 봉투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열지 말까? 잠깐 머뭇거리지만 결국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써내려간 듯 잉크가 조금 번진 편지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아, 널 훔치려던 게 아니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도윤의 손이 멈춥니다. 어떤 진실은 듣고 싶지 않지만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글자를 더듬습니다. 그날 내 아이를 잃고 너의 반점을 보자 마음이 뒤집혔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병원이 너무 혼란스러워. 나도 모르게 문을 나와버렸다. 그 뒤로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너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너는 내 30년의 전부였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편지가 도윤의 손에서 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거짓말이야. 도윤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럼 난 대체 누구 인생을 산 거지? 양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 시각 정혜주는 집무실에서 DNA 결과지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99.99% 친자 일치. 그는 그 숫자를 한 글자씩 마치 칼자국을 확인하듯 눈으로 더듬습니다. 이럴 줄 알았잖아. 정해준. 스스로에게 내뱉는 말입니다. 기대와 두려움, 후회와 안도가 섞인 이상한 독백이었죠. 책상 위에는 서진의 메일이 함께 펼쳐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도윤, 손목의 반점, 흔들리는 마음. 정혜주는 오래 숨을 고르고 나서 결국 말합니다. 서진을 불러야겠어. 그리고 도윤이와도 마주해야겠지. 이틀 뒤 작은 응접실. 정혜주는 평소 회의 때처럼 딱딱한 표정이 아닌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탁자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정혜주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앉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 테이블 위에는 출생기록지, 반점이 표시된 사진, DNA 결과지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도윤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바라봅니다. 이게 뭐죠? 정혜주는 도망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대와 나, 그리고 30년 전에 한 아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윤은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한 장면에서 숨을 멈춥니다. 사진 속 연필로 동그랗게 표시된 자리. 바로 지금 자신의 손목과 똑같은 위치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손목을 움켜쥡니다. 설마 이게. 그 순간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립니다. 서진이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는 순간 당장 달려가 안고 싶다는 충동을 필사적으로 눌러 담은 얼굴이었죠. 정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진 씨, 들어오세요. 서진은 한 발 응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도윤의 눈과 서진의 눈이 마침내 마주칩니다. 침묵.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도윤이 먼저 입을 엽니다. 누구십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꺼냅니다. 나는 너를 낳은 사람, 너의 엄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표정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엄마요? 그는 비웃음 섞인 숨을 뱉습니다. 엄마는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떠났어요. 도윤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지금 와서 이제 와서 엄마다. 그럼 그동안 제 인생은 뭐였죠? 병원비에 허덕이던 제 날들은요? 양어머니의 눈물은요? 그 모든 건 그냥 실수였습니까? 서진은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울먹입니다. 아니야, 실수가 아니야. 나는 널 찾고 싶었지만 내가 벌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감히 나설 수가. 찾고 싶었으면 찾았어야죠. 마침내 도윤의 목소리가 터집니다. 응축되어 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도윤아,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듣기 싫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손목을 꽉 쥔 채입니다. 마치 그 반점까지 떼어내고 싶다는 듯이요.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응접실 문을 나섭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30년 전 닫히지 못했던 문 하나가 비로소 크게 쾅 닫히는 소리처럼 울립니다. 남겨진 두 사람, 정혜준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혜준 씨,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정혜준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제야 문을 두드린 거야. 너무 늦었어.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멈춰 설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시간을 보냅니다. 머릿속은 시끄러운데 겉은 고요합니다. 엄마다.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때립니다. 양어머니의 편지, 넌 내 30년의 전부였다던 그 말과 기묘하게 겹쳐지며 도윤의 가슴을 쥐어짭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도윤 씨 많이 놀랐겠죠. 오늘 혹시 괜찮다면 제가 사는 집에서 조용히 얘기 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주세요. 서진. 도윤은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봅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둘로 갈라버린 두 개의 진실, 양어머니의 편지와 서진의 고백, 그 사이 어디쯤에서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보냅니다. 가보겠습니다. 서진의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도윤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먼저 맡아지는 것은 따뜻한 국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비누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 때 입었을 법한 작은 옷, 오래된 천조각, 사진이 빠진 액자, 그리고 노란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와 도윤아.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정혜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합니다. 와줘서 고맙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건가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네가 없는 30년 동안 나는 여기서만 시간을 멈춰두고 살았어. 노란 상자 뚜껑이 열립니다. 그 안에서 작은 양말 한 짝, 낡은 진료 기록, 그리고 생일마다 써 내려간 편지들이 한 장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가야, 오늘은 네 생일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살아만 있다면 좋겠다. 엄마는 아직도 여기 있다. 도윤은 편지를 몇 줄 읽다가 눈을 감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까? 서진은 고개를 떨굽니다. 미안해. 너를 찾는 게 내 죄를 다시 마주보는 일 같아서 겁이 났어. 그래도 포기한 적은 없었어. 단 한 번도. 정혜준이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널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지만 널 못 찾았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단죄하며 살았어. 도윤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뿐입니다. 식탁에는 서진이 준비한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화려하진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들여 차린 밥상입니다. 맛은 장담 못해. 서진이 쑥스러운 듯 말합니다. 정혜준은 미소를 지으려다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집니다. 이렇게 셋이 앉은 게 참 이상하네. 도윤은 숟가락을 들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숟가락을 떠입에 넣습니다. 뜨겁고 짠듯하고 어딘가 어색하지만 낯설지만은 않은 맛입니다. 이상하게요. 그가 말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고마워. 그 말이면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잠시 후 도윤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실버타운 동료들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제 힘들어 보이던 도윤을 걱정한 따뜻한 말들이었죠. 도윤아, 힘들면 그냥 자리에만 있어. 저녁 한번 먹자. 내가 사줄게. 도윤 씨, 오늘 혼자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고 조용히 웃습니다. 자신이 어느새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색하면서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서진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말합니다. 도윤아, 엄마가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 믿어줄 수 있겠니? 도윤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그저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으로 살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걸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정혜준도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 우릴 부담스러운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내 안에서 우리가 차지한 자리가 조금씩 정리가 되면 좋겠어. 도윤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말합니다. 저 아직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는 작게 웃으며 덧붙입니다. 당장 부모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말에 서진은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혜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눈가에도 늦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숨 고르기 끝에 조금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창밖 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듭니다. 그 바람 사이로 어쩌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의 마음에도 조금씩 바람이 통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그 작은 동그란 반점, 평생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표식이 이제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준 징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오미자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너는 내 30년의 전부였다. 그리고 서진의 말도 떠오릅니다. 엄마는 아직도 여기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 동안 하지만 똑같이 진심으로 도윤은 천천히 걷습니다.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실버타운으로 돌아오자 오명희 팀장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도윤아, 오늘 힘들었지? 차 한잔 할래?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도윤은 서진과 정혜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실버타운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진은 도윤이 좋아할까 싶어 호두파이를 하나 가져왔고 정혜준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요즘은 어때?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양어머니 산소는 다녀왔어요. 꽃도 두고 왔고요. 서진이 조용히 묻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했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그분도 기뻐하셨을 거야. 그 순간 도윤은 깨닫습니다. 서진이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오미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걸었고, 어느 날은 서진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침묵은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찾은, 조금 서툰, 하지만 분명한 가족.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서진의 집 식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서진이 만든 잡채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고 정혜준이 가져온 과일이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도윤아, 맛있니? 서진이 묻습니다. 네, 맛있어요. 도윤이 대답합니다. 이제 그 대답은 의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도윤아, 혹시 다음 달에 시간 있니?
우리 셋이 여행이라도 한번 갈까 해서.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웃습니다. 어디로요? 바다. 엄마가 바다를 보고 싶대.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가죠. 그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30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눈물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집안을 물들입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도윤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그 작은 동그란 반점.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연결의 표시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운명의 표식입니다. 운명은 때로 조용히 걸어옵니다. 새벽의 실버타운에서 시작된 한 번의 만남이 30년이라는 긴 이별을 끝냈고 세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고 아픈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도윤은 이제 압니다. 자신이 두 명의 어머니를 가졌다는 것을.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았고 한 사람은 자신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도윤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실버타운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이 다시 올 준비를 합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지금 저 괜찮아요. 두 분 다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대답처럼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새벽은 다시 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 시니어였습니다.